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새끼녀 각하나입니다. 세상은요 지경 유지경 속이 제가 지금 좀 약간 눈을 이렇게 만들어서 불러야지 제대로 된 맛인데 좀 못 불렀네요. 세상은요 오지경 유지경 속이다. 민망하네요. 네. 민망하지만요. 한때 이 노래가 굉장히 우리나라 그 열풍적인 그 인기였잖아요. 자, 정말 이 노래 가사 그대로요. 요즘 세상 정말 요지경숙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나 정말 위로받고 싶다, 힐링하고 싶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하지만요, 진정한 힐링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힐링 이렇게 해라! 라고, 저에게 또 따뜻한, 그리고 또 때로는 날카로운 한마디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바로, 신작 세상 물정의 사회학을 쓰신 노명우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좀 외모가 좀 범상치 않으신 것 같아요. 좋은 의미. 그럼요. 굉장히 뭔가 센스가 있으실 것 같고. 네. 책도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면서 눈에 확 띄는 디자인으로 네. 선택하셨어요? 저도 되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당기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요. 네, 궁금하게 만들고. 네네. 그리고 이 표지에 있는 저 뒷모습이 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젊었을 때, 네. 20대 때 저의 뒷모습을 본 듯한 느낌도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친근한 표지입니다. 근데 이 뒷모습을 보니까 한쪽 손에 봉지를 들고 있어요. 검정 봉지를. 그렇죠.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보통 뭐 자취하거나 그랬을 때 네. 제일 친숙한 게 약간 머리도 보시면 머리도 약간 네. 떡졌죠. 떡지고 부시시한 채 그리고 이 반바지 입고 네네. 다리에 털도 약간 숭숭 나 왠지 있고 발은 보이지 않지만 삼색 슬리퍼를 신었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슬리퍼채로 술 많이 마시고 동네 가까운 슈퍼 가서 라면에다가 뭐 해장을 계란 할 것 같은. 사서 네. 집으로 총총걸음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뒷모습 네. 그런 느낌. 굉장히 좀 이 책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러면요. 박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네. 또 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은 세속적인 삶, 힐링의 다른 이름이다. 자, 세속적으로 되라. 이런 네. 말이요. 솔직히 말해서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거든요. 네. 자, 그런데요, 뭔가 좀 막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냥 나의 입속을 챙겨야 될 것 같고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막 살자는 의미라기보다도 그런 거죠. 너무 고상한 척을 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너무 고상한 척을 하다가 보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고상해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만 봐야만 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우리 삶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네. 저는 그 책에서 이걸 뭐 콜드 팩트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불편한 진실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관념적으로 고상하게 살려고 했을 때 마치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네. 세속이라는 건 그런 것을 피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세속적 해지는 세속을 산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그런 맥락에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고상한 삶은 살지 말자.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자. 그대로 보자. 물론 삶 자체가 고상하면 좋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고상한 척을 하지 말자. 고상한 그러니까 척을 하지 말자. 삶이 고상해서 고상한 건 어찌할 수 없는 거고 그건 네. 좋은 거잖아요. 원래 사람이 고상해서 고상한 건 좋은데 네. 고상한 척한 거는 건 좀 나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거짓말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남들 눈에 시선을 의식하고 네. 사는 삶. 네. 저 근데요, 오히려 세속적으로 하자, 세속적이 되자, 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참 세상이 각박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게 과연
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힐링이란 말을 네. 그닥 우리가 좀 요즘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도 하지만 힐링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필요한 용어라고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여튼 세속적으로 사는 삶, 힐링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힐링을 왜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가. 네. 그 문제가 어떤 힐링을 소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비난을 하는 것보다 네. 왜 이 사회가 힐링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한테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있으시죠? 많아요. 네, 저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보편적이라고 봐요. 누구나 네. 삶에 고통이 있고 삶이 어렵고 때로는 누구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다 있죠. 그쵸. 저도 있습니다. 네. 있으시죠? 네, 아마 많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따뜻한 욕구라는 것 자체가, 따뜻한 위안의 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죠. 그건 뭐냐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네. 사실 자기에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 따위는 거짓말이야 라고 우리가 냉혹하게 몰아붙일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렇죠. 정말 남들은 모르는, 하지만 본인은 밤마다 너무너무 괴롭겠죠. 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매일매일이 너무 괴롭다가 보니까 일종의 뭐 예를 들자면 수면제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죠. 수면제를 먹고 어떻게 네. 그날 하루라도 잠을 자야만 하니까. 네. 사람은 잠을 안 자면 살 수가 고통스럽죠. 없으니까요. 네. 저는 힐링 관련된 책들이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네. 당장 잠을 뭐 그야말로 열흘 동안 20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해서 너무 괴로운 사람, 어떤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수면제가 당장의 효용성은 있죠. 그렇죠. 필요하기도 네, 하고요. 네. 네. 그걸 먹는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든 살아야 잠을 되니까. 자야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되풀이되다 보면 매일매일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자는 상황이 되면 아주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수면제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힐링책 하나하나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반복되는 시스템은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 한 개인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합니다. 네. 참 요즘 그 힐링에 대한 비판, 네. 또 개개인에 대한 어떤 하나의 집단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우리가 또 이 전체 구조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게 왜 어떤 부분이 비난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왜 힐링을 이렇게 요구하게 된 사회 상황을 우리가 참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속적이 되면 힐링이 된다. 굉장히 좀 약간의 그 이해가 좀 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굉장히 사회로부터 고립당할 위험에 처한 사회학자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세요? 저 이제 80년대 학번이거든요. 네. 이제 요즘 학생들이 정말 안 믿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전혀 믿지를 않아요. 네. 그 뭐냐면, 80년대 사회학과가 인기학과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요즘 학생들이 믿지를 않죠.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 사회학은 인기학과라고 할 수 없는 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좀 피하고 싶어하는 학문이 되어버렸어요. 네. 저는 이제 근데 그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그런 상황 자체가 어느샌가 사회학자들의 발언이나 사회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이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판단들을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사회로부터 점차
고립되어지고 멀어지고 이런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웠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됐는데요. 네네네. 그건 왜냐하면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사회학은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로부터 고립된다고 하면 그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네요. 학문의 존재 근거 자체가 의문시되는 아주 그죠. 위험한 흔들리는. 상황이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네. 사회학자로서 늘 그게 고민이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사회학이 지금까지 등한시하거나 약간 소홀히 했던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사회학이 네. 약간 사회학이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분야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고 이 세상물적인 사회학을 쓰게 된 배경에서도 가장 저 개인적으로 중요한 배경이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일상으로 좀 들어가 보자.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일상 속에서 무엇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인가.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공적인 이슈와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개인적인 어려움과 공적인 이슈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학이라는 학문인데 네.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지금까지 그런 걸 소홀히 봤다라고 하면 좀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자 네. 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제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고립당할 위험에 처한 사회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주류로 여겨지는 사회학 분위기를 벗어나서 정말 일상의 사회학을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네. 진정 노 교수님께서는 그럼 세속적인 사회학자시네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고상한 일상에. 척을 그쵸. 하면 학자는 상아탑에 있는 위치라고 저를 표현하겠으나 저는 이제 고상한 척을 못 하거든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럼요. 왜냐하면 물론 뭐 정확하게 저도 그 계급적 처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월급쟁이에요. 네. 저도 학교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쵸. 월급을 받지 않으면 저도 당장 생계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하는 노동의 특징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노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원이 하는 노동하고는 노동의 성격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른바 호구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저도 월급을 받고 돈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월급 받는 분들이 그러한 것처럼 저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살죠. 그게 네. 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세속적인 삶입니다. 그렇군요. 참 교수님의 지금 연구 방향 그리고 지금 책의 그 내용 네.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사실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힐링을 원하면 절벽 위에 서라. 지금 저희가 첫 번째 했던 사실의 내용과 살짝 또 이어지는 네. 내용인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런데요. 정말 요즘 치열한 경쟁사회, 스펙 쌓아야 된다. 살기 힘들다, 각박하다.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누구나 다 인정하시는 부분일 텐데 보통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벼랑 위에 서 있어. 나 너무 힘들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힐링을 찾으시는데 그런데 더더욱 벼랑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네. 벼랑 위에 서라라는 건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네. 더욱더 핵심적인 거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힐링이 필요할 때 나를 무조건 옹호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건 나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조언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제가 존경하는 사회학자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라이트미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사회학자고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사회학자고 네. 제가 하는 사회학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준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알아요. 그렇죠. 80년대 나름 인기 도서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서약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를 하는 책이기도 하는데 네. 그 책에서 라이트 밀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서약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학문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신세한탄을 할 때요. 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팔자 타령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놈의 아유 내 팔자야. 팔자. 내가 무슨 업을 네. 가지고 태어났길래 막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근데 네.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신세한탄을 하고 팔자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점들은 있다라는 네. 거죠. 그걸 이제 개인적인 곤란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분명히 있으실 테고 저도 네. 그런 점 갖고 있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보통 힐링과 관련된 것들은 개인이 어떤 팔자 타령들을 할 때 네. 팔자 타령을 하는 사람을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기만 하는 게 힐링이에요. 네. 근데 물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필요해요. 네. 뭐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거기다 대고 냉정하게 네가 못나서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럴 때는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토닥토닥 해주고 난 뒤에 정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 그 사람이 팔자 타령을 하고 신세 한탄을 하는 문제가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공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런 인식, 네. 그런 깨달음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바로 라이트 밀스가 서약이라는 학문은 그런 거라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 네. 그런데 그 개인적인 곤란함을 자기의 처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만 본다. 즉 팔자소관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팔자소관으로 돌리는 문제는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큰 틀로 놓고 보면 매우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매우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공적 이슈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팔자 타령을 하거나 신세한탄을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만 그 문제의 성격이 공적인,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정책이나 네. 사회적 단위에서의 문제 해결에 의해서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곤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네. 바로 사약이라는 학문이 그걸 보이지 않는 그런 연결망들을 보여주는 것들. 네. 그리고 사회학자가 해야 될 역할은 당신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매우 곤란하고 힘들겠으나 당신의 그러한 어려움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공동의 이슈이기도 하다.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해주고 그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사회학자가 해야 될 역할 내지는 임무, 네. 때로는 의무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저도 그런 관점들을 이 책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냉철하게 벼랑 끝에서 좀 냉정하게 내 자신을 그렇죠. 돌아보자라는 의미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지인들과 이런저런 네. 얘기를 하다가 제 아는 지인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분이 막 그러시는 거야. 내가 사주를 봤는데 내가 이혼수가 있대. 이러시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딱 생각을 했을 때 보면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팔자소관이 아니라 맞아요. 사회적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나라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우리가 기복신앙이나 이런 것에 네. 기댈 게 아니라 정말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처음에 좀 살짝 말씀해주신 이 콜드 팩트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자. 고통스럽더라도 이 콜드 팩트를 직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콜드 팩트란 게 도대체 뭘까요?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누구나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콜드 팩트죠. 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잘 살 수 있어라는 희망, 물론 그런 삶의 긍정성은 중요하지만 나는 무조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헛된 기대는 사람을 곧 신세한탄으로 빠뜨려요. 네. 나는 왜 못 살지? 신세한탄을 하잖아요. 그 신세한탄의 배경에는 그게 있어요.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왜 잘 살지 못하지? 왜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라는 신세한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냉정한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콜드 팩트죠. 근데요, 되게 우리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긍정성에도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네. 좋은 의미의 긍정성은 저는 예를 들면 강력한 내적 에너지를 네.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 그런 의미에서 긍정성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삶의 긍정성이라는 것, 그런 거,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긍정성은 바로 이런 콜드 팩트들을 보지 않는 걸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예요. 네. 보통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네.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삐딱하게 봐?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 하는데 그때 그 말에 담긴 많은 핵심적인 내용은 콜드 팩트를 외면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예를 보면 들어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라.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나 다 잘 살 수 없다라는 건 제가 세상을 삐딱하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전 냉정하게 봐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진실이죠. 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런 콜드 팩트를 대면한다고 해서 내적 에너지라는 의미에서 삶의 긍정성이 사라지느냐, 그 문제는 아니에요. 네. 바로 우리가 그 콜드 팩트를 직면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문제. 자,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없는 것이 콜드 팩트라고 하면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는 건 나 때문이 아닌 거거든요. 내 팔자가 내가 못 살게 만든 거는 아닌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없다라는 콜드 팩트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 자, 그렇다면 못 살게 될 가능성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발휘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공적인 이슈의 문제, 그럼 못 사는 문제가 특별하게 못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자, 그럼 우리는 사회적으로 국가는, 그리고 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린 국가에게, 사회에게, 그리고 공공정책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명확해지잖아요. 네. 그게 바로 에너지고, 네. 그건 긍정성이죠. 아, 네. 아,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도 네.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그렇죠. 이 방송의 기본적 그럼요. 취지가 아닐까.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발뉴스의 취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신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세 번째 사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좋은 삶을 위한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알아야 한다. 자, 좋은 삶은 공격과 방어의 기술이다라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술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식하면 좀 꽤나 아는 부분인데, 이것도 좋은 삶의 공식도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순간이 그런 거예요. 아마 어느 동네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리어카 끌면서 네. 허리가 꼬부라져서 하루 종일 폐지를 이렇게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네. 참 저도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일 텐데, 나쁜 사람은 아닐 텐데. 네. 그리고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네.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 네. 그리고 또 가끔 그 반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보면. 진짜. 누굴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네. 그쪽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저렇게 못됐는데, 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뒤돌아서면 저 인간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네. 참 이런 세상에 이런 어불성설, 이건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그게 많이 고민이 돼요. 왜 착한 사람은 많은 경우 못 살고, 네. 왜 잘 사는 사람은 많은 경우 나쁜가? 네. 라는 문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아이들이 자랄 때 하는 말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착한 사람은 많은 경우 아까 뭐 잠깐 우리 얘기했던 모든 콜드 팩트들을 그냥 외면하고 네. 무조건적으로 삶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 언젠가 내가 노력하면 나도 잘 살 수 있다. 그 되게 착한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그쵸. 나쁜 태도는 아니지만 그럼요. 그런 태도만을 가지고 쭉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착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해서 때로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던 빈곤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착한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 이런 이분법을 좀 떠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네. 현명한 사람이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콜드 팩트를 아는 문제인데 네네. 콜드 팩트를 아는 문제가 바로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익힌 사람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근데 말씀하신데 핸드폰 울려가지고 공격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잠시 핸드폰을 잠재우고 네네. 네. 아, 공격. 네, 지금 잠재우겠습니다. 제가. 네. 아, 지금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무작정 착하게 사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네. 현명한 삶을 네. 선택해야 된다라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걸 또 만약에 왜곡해서 어떤 사람은 그럼 영악하게 살아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영악한 거하고 현명한 거는 다른 거라고 봐요. 또 다른 의미다. 네. 예를 들면 전 이기주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긍정적 의미의 이기주의가 있고 네. 이기주의가 있고 네. 나쁜 의미의 이기주의가 있는데 나쁜 의미의 이기주의는 예를 들면 뭐 저는 그걸 경제적 이기주의라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뭐냐고 하면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게 경제적 이기주의예요. 네. 보통 영악한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악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영악하다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나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현명한 사람은 나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죠. 네. 그게 또 왜 현명하냐고 하면요. 나만 잘 살아야지 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한 태도이기도 해요. 네. 나만 잘 살 수도 있지만 나만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되거나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때 내가 더 안전해져요. 네. 왜냐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사회에서 실현된다고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살짝 망한다고 하더라도 쫄딱 망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네. 현명한 선택인 거죠. 그러네요. 네. 저는 교수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참 이제 힐링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대체용으로서 지금 적절한 게 네.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보듬어 주시기도 하셨지만요. 제대로 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방향까지도 냉철하게 제시해 준 것 같아서 참 이번 시간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흐뭇하고 뭔가 뿌듯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노명우 교수님 모시고요. 아주 가슴 따뜻해지면서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아주 멋진 얘기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확인된 세 가지 사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실은 세속적인 삶, 힐링의 또 다른 이름이다. 네, 세속적인 삶, 이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을 정말 직시하고 세상 속에서 현명한 눈을 가지고 살자 이런 말씀이 아니셨나 싶어요. 네, 힐링의 또 다른 이름, 세속적인 삶을 살자. 제대로 된 사실로 확인했고요. 자, 두 번째 사실은 힐링을 원하면 절벽 위에 서라. 자, 절벽 위에 서라는 의미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냉철하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삶을 제대로 직시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면 우리 얼마든지 벼랑 위에 서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살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세 번째 사실은 좋은 삶을 위한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알아야 한다. 무작정 착하게 사는 것, 이건요, 지금 우리 각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실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참,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뭐랄까요.
잠이 지금 깨요, 살짝.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벼랑 위에 서라. 내 삶을 직시해라. 말씀 듣다 보니까, 정신 번뜩 차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플랜을 어떻게 짜야 될지, 한 번 더 다져보는 시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